어디 여편니가 돈 몇 푼 번다고 유세야? 남편 굶기는 년이 회계사는 무슨... 쩍!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고개가 꺾였습니다. 수천억대 장부를 주무르던 자부심이 시어머니의 비루한 손찌검 아래 처참히 짓밟힌 순간 입가에는 비릿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대신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관계는 회생불능이라는 것을 직감했으니까요. 자, 이제 내 인생을 오염시킨 당신들을 향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지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로 일하고 있죠. 수천억대 기업의 장부를 살피며 단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 자부심이자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이지혜 회계사님, 이번 합병검 보고서 정말 완벽합니다. 부장님께서도 지혜 씨 아니면 누가 이걸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겠냐고 칭찬이 자자하세요. 후배 회계사가 내민 커피를 받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빈틈없는 전문가로 통하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도 제 목소리에는 항상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세상은 제게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었고요. 남부러울 것 없는 연봉과 명성,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동료들까지. 제 인생은 마치 잘 짜인 대차대조표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을 때면 가끔 묘한 공허함이 밀려오곤 했어요. 그 공허함을 채워준 건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의 남편은 참으로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제가 업무에 시달려 파칠해진 얼굴로 퇴근할 때면 어김없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제 화려한 배경보다 제 피곤한 어깨를 먼저 봐주는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지혜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속상하게. 남편은 제 차 조수석에 올라타며 제가 좋아하는 유자차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 다정함에 취해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특히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운 저희 엄마는 결사반대하셨어요. 지혜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집으로 가니? 그 집 시어머니 될 사람 내가 보니까 사람이 안 좋더라. 너처럼 착하고 순수한 애가 그 억척스러운 사람 밑에서 버틸 수 있겠어? 엄마의 우려 섞인 독설에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집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며 진심을 보였죠.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지혜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지혜가 일하는 거 제가 끝까지 응원하고 도울게요. 지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믿어주십시오.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제 손을 꼭 잡던 남편의 그 간절한 약속. 그 눈물이 진심이라 믿었기에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꺾고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어쩌면 그 눈물 뒤에 감춰진 시댁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능력이라면, 그리고 남편의 사랑이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자만했던 거죠. 결혼식 당일 화이트톤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신부 대기실은 지인들의 축하로 북적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어요. 그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대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입가에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계셨지만 제 눈을 바라보는 눈빛은 왠지 모르게 서늘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늘 참 예쁘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는 척하며 슬쩍 제 웨딩드레스 자락을 훑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지혜야, 네가 밖에서 돈 잘 벌고 똑똑한 건 알겠다만 우리 아들 기죽이지는 말아라.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는 말, 요즘 애들은 우습게 알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 덕담인 듯 가시돋친 그 말에 제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 기죽이다니요. 저희 서로 존중하면서 예쁘게 잘 살게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말은 참 잘한다. 돈 잘 버는 며느리 얻었다고 동네방네 자랑은 해놨는데 살림도 그만큼 잘해야 진짜 1등 며느리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툭툭 치고는 다시 우아한 걸음걸이로 대기실을 나가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엄마의 경고가 스쳐 지나갔지만 고개를 흔들어 털어냈어요. 오늘 같은 날 예민하게 굴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식장으로 들어서는 길, 남편은 제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긴장돼? 걱정 마.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옆에 있을 거니까. 남편의 그 한마디에 불안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수많은 하객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행진을 하는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완벽한 커리어에 완벽한 동반자까지 얻었으니 제 앞날은 탄탄대로일 줄만 알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서 보았던 시어머니의 그 묘한 눈빛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전조였다는 사실을요. 꽃길인 줄 알고 내디뎠던 그 걸음이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입구였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입주한 아파트는 제 자부심의 결정체였습니다. 전문직으로 악착같이 모은 돈과 약간의 대출을 더해 제 명의로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바닥에 타일 한 장부터 조명 하나까지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화이트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는 복잡한 숫자들에 치여 살던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지요. 남편도 이 집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기는 몸만 왔다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내뱉던 그 순진한 미소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자기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런 집에서 살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공주처럼 모시고 살게. 남편은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이 집의 채광만큼이나 밝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풍겨온 낯선 냄새였어요. 제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진한 한약 냄새와 퀴퀴한 청국장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어머, 며느리 왔니?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나오셨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와 남편뿐이었거든요. 당황한 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어떻게 오긴, 우리 아들 집인데 엄마가 올 수도 있지. 배고플 텐데 얼른 씻고 나와라. 내가 청국장 좀 끓여놨다. 시어머니는 마치 본인 집인 양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제 취향이 듬뿍 담긴 이태리산 가죽 소파 위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촌스러운 꽃무늬 깔개가 깔려 있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첫날부터 얼굴을 붉힐 수 없어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을 붙잡고 조용히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비밀번호 왜 알려줬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나 오늘 너무 당황했단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죠. 미안해, 자기야.
엄마가 반찬 해오신다고 하도 재촉하셔서 거절을 못했어.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잘 말할게.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응?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문은 그날 이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실전과 같은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 집안의 가구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베란다에는 낯선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곤 했죠. 제 명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손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태도 역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어머니 오셨다 가셨지? 내가 부탁했잖아. 비밀번호 바꾸자고. 이건 사생활 침해야. 정말 힘들단 말이야. 퇴근 후 파칠해진 몸으로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크게 내쉬며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더군요. 지혜야, 너도 참 유난이다. 엄마가 너 힘들까봐 밑반찬 해오시고 집도 치워주시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히 결혼 전에는 제 커리어를 존중하고 저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시어머니의 도를 넘는 행동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포장하며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뭐? 유난이라고? 여보, 여긴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내 공간이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내 집이 어디 있어. 부부 사이에. 그리고 엄마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너 일하느라 집안일 하나도 못하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도와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방관자를 넘어 시어머니의 대변인이 된 남편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갈등은 주방에서 폭발했습니다.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난 저를 기다리는 건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꾸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혀를 차고 계셨죠. 지혜야, 이리 좀 와봐라. 세상에, 이게 다 뭐냐?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냉장고 안에 있던 샐러드 팩과 요거트들을 밖으로 꺼내 던지듯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아침에 국도 못 얻어먹고 출근하는 거니? 여자가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떨더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남편 건강 챙기는 게 아내의 제일 가는 도리거늘. 이렇게 부실하게 먹여서 어디 힘을 쓰겠니? 쏟아지는 타박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저는 평일 내내 새벽까지 야근하며 몸을 갈아 넣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보다 일찍 퇴근하면서도 주방 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어머니, 저도 밖에서 일하느라 바빠요. 남편도 손발 다 있는데 배고프면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잖아요. 제 반박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 말대꾸하는 것 좀 보게.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는 말도 모르냐? 네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와도 이런 식으로 살림하면 대접 못 받는다. 거실에 있던 남편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저를 매섭게 째려보았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빨리 사과해.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명의의 집에서 상전 노릇을 하려는 시어머니와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비겁한 아들만 있을 뿐이었죠.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터에서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감싸는 서늘한 기운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에 두 사람이 제가 알던 사람들이 맞는지 의구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회계사들에게 1월부터 3월까지는 그야말로 지옥의 시즌이라 불립니다. 전국 모든 기업의 결산이 몰리는 이 시기에는 제 삶에서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숫자와 명세서만 남게 되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새벽 2시가 다 되어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따갑고 어깨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묵직한 통증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날도 산더미처럼 쌓인 감사보고서와 씨름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후배의 물음에 시계도 보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끝내야 내일 실사 나갈 수 있어서요. 먼저들 들어가세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으니 정적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워진 커피 한 모금으로 정신을 차려보려 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죠. 그때 책상 위에서 진동하던 휴대폰이 남편의 이름을 띄웠습니다. 반가운 마음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앞섰지만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으면 힘이 날까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퇴근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는 달리 아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오늘도 늦어? 응, 지금 시즌인 거 알잖아. 미안해, 오늘도 저녁은 알아서 좀 챙겨 먹어줘. 제 간곡한 부탁에 남편은 알았어. 고생해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려는 찰나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네, 어머니. 네, 너 지금 어디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저 아직 사무실이에요, 어머니.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실? 세상에 지금이 몇 시인데 여편니가 아직도 밖을 나돌아? 우리 아들은 지금 집에 혼자 앉아서 찬밥 신세라는데 너는 돈 몇 푼 번다고 남편을 굶겨?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돈 몇 푼이라니요. 제가 버는 돈으로 이 집 대출금도 갚고 어머니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제 반박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더 큰 소리로 몰아붙였습니다. 어머, 지금 나한테 유세 떠는 거니? 네가 돈 잘 벌어오면 뭐해. 남편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여자가 밖으로만 돌면 집안 망조드는 법이다. 시어머니의 반복되는 타박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실망이다.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잘 살겠다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니? 아내 도리는 다 하면서 일을 하든 말든 해야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잔소리에 제 영혼이 갉아먹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숫자를 봐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폭언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아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었죠. 남편에게 구원을 요청하듯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전화해서 뭐라고 하셔. 자기가 중간에서 말 좀 잘해줘, 제발. 알겠어, 여보. 내가 잘 말할게. 남편의 한 줄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서너 번 더 전화를 걸어 남편 굶기지 마라. 여자가 기가 세면 남편 앞길 막는다라며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더군요. 지옥 같은 업무 환경보다 더 지옥 같은 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해야 할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는 이 현실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은 시리도록 눈부셨습니다. 저는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끝없는 어둠 속에 빛이 있기는 한 걸까요? 골마 터지기 시작한 갈등의 상처에서 진물이 흐르는 것만 같아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 불을 켜려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불도 켜지 않은 컴컴한 거실 소파 위에 누군가 미라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비명을 지르며 벽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 아래 팔짱을 낀 채 저를 쏘아보고 있는 시어머니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도끼를 가득 품은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번뜩이고 있었죠. 이제 오니? 상전이 따로 없구나, 상전이.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얼음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까지는 퇴근이 늦을 수밖에 없다고요. 제 목소리는 피곤함에 젖어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오셨죠.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 회계사인지 뭔지 하는 게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어디 여편네가 이 새벽까지 남편 혼자 두고 밖을 나돌아. 시어머니의 억측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밖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산더미 같은 서류 더미에서 코피 쏟아가며 일하다 온 사람한테 그게 하실 말씀인가요? 남편도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다 알고 이해해줬던 부분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제 가방을 바닥으로 확 밀쳐버렸습니다. 이해? 우리 아들이 착해서 너한테 속아 넘어가 주는 거지. 네가 돈 좀 번다고 내 아들을 종놈처럼 부려먹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집안 꼴 좀 봐라. 먼지가 폴폴 날리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는데. 내 아들은 퇴근해서 찬밥 한 덩이 제대로 못 얻어먹고 있는데 넌 이제 집에 와.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안방 문 쪽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남편도 손발 다 있는 성인이에요. 배고프면 자기가 챙겨 먹으면 되잖아요. 제 정당한 반박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시어머니가 제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죠. 천한 것,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내 친정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디? 시어미 위에 올라타라고.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오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삼가세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저 이렇게 귀하게 키우신 건 이런 취급받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집, 제가 제 이름으로 산 제 집입니다. 제 공간에서 제 사생활 존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이렇게 불쑥 오셔서 행패 부리지 마세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 고개가 오른쪽으로 거세게 돌아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세상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귀 안쪽에서 B- 하는 이명이 날카롭게 들려왔고 왼쪽 뺨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죠. 입술 안쪽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맛이 혀끝을 타고 번졌습니다. 너무 놀라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거실, 제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돈 잘 벌면 다야. 네가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제 뺨을 후려치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간 고개를 천천히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뺨은 화끈거렸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내렸죠.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남편이 방에서 부스스하게 나왔습니다. 엄마, 지혜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남편은 제 터진 입술과 발갛게 부어오른 뺨을 보고도 멍청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오자마자 얼굴색을 바꾸며 가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죠. 아들아, 내가 살다 이런 수모를 다 당한다. 며느리가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지 뭐냐. 내가 너 챙기러 온 게 무슨 죄라고 나를 행패 부리는 노인네 취급을 해. 남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걱정보다는 원망과 귀찮음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뺨을 맞은 고통보다 제가 믿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이 적막함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공간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화끈거리는 뺨의 열기는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입술 끝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 턱을 타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회계사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머릿속 계산기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존재가 이제는 더러운 얼룩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빛에서 서늘한 냉소를 읽었는지 시어머니는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왜 그렇게 봐? 네가 맞을 짓을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입안에 고인 피 섞인 침을 거실 바닥에 뱉어냈습니다. 하얀 대리석 위로 번진 붉은 얼룩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완전히 파산했다는 것을요. 지혜야, 일단 좀 진정해봐. 응?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를 보는 그 비겁한 눈동자가 가증스러워 견딜 수 없었죠. 남편은 제 상처를 살피기보다 이 상황을 대충 덮으려는 궁리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엄마가 좀 드세시잖아. 자기가 조금만 참지 그랬어. 왜 자꾸 말대꾸를 해서 일을 키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인 자신의 엄마를 두둔하며 저를 탓하는 변명뿐이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반동에 남편이 당황한 듯 멍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으라고? 지금 내가 맞았는데 참으라는 소리가 나와? 당신 눈에는 내 터진 입술은 안 보이고 당신 엄마만 걱정돼? 제 서늘한 물음에 남편은 눈동자를 굴리며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일단 엄마 방에 들어가 계시라고 할 테니까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남편을 밀치고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며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줌마. 제 입에서 나온 생소한 단어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귀를 의심하는 듯 눈을 커다랗게 떴고 남편은 경악하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뭐? 아줌마.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요, 아줌마. 방금 선 제대로 넘으셨네요.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던 아들놈 약속 믿고 결혼했더니 돌아오는 게 폭력이라니 참 대단한 집안 내력이네요. 시어머니는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아줌마, 내 시어미한테 아줌마라고 했냐? 시어미요? 며느리 뺨 때리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폭행은 범죄예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현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집, 제 명의로 된 제 집인 거 잊으셨나 본데. 당장 당신 아들 데리고 나가세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하거든요. 제 단호한 선언에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지혜야, 너 진짜 왜 이래? 말이 너무 심하잖아. 엄마가 실수하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아들인 나한테까지 쓰레기라니. 실수? 아니, 이건 본성이지. 자기 엄마가 내 뺨을 때릴 때 당신 뭐 했어? 그런 비겁한 놈이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역겨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직 짐을 다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당장 이 인간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 정말 이럴 거니?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왜 내 아들을 가라 말아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 신으며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짐 다 빼. 안 그러면 내가 법대로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지혜야, 여보, 잠깐만 얘기 좀 해. 뒤에서 남편이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밤 공기가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부어오른 뺨과 터진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속에서 번뜩이는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하얀 호텔 시트 위에 몸을 눕히자 비로소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풀려났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군요. 대신 머릿속에서는 내일부터 처리해야 할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확보, 법적 자문, 재산권 방어. 저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던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침범한 침입자들을 단죄하려는 냉철한 회계사로 돌아온 것이죠.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일렁였습니다.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장부에서 당신들이라는 악성 부채를 완벽하게 털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입안의 피맛은 여전했지만 저는 그 맛을 기억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전혀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하면서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지만 저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의 싸움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야 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제 계획은 더욱 선명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가혹한 대가를 치를 준비나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어느 때보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평소보다 짙은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죠. 컨실러를 몇 번이나 덧발라도 푸르스름하게 올라온 멍 자국은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회계법인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들의 인사가 들려왔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 완벽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저희 집 거실에 설치된 홈캠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이 홈캠은 맞벌이 부부인 저희가 집 비우는 시간이 많아 방범용으로 설치해둔 정식 보안 기기였죠. 남편도 설치 당시에는 세상 흉흉한데 잘했다며 찬성했던 물건입니다. 설마 이 렌즈가 자신의 어머니가 휘두른 폭력을 기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마우스를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어제 새벽 2시 15분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실불이 켜지며 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짐승 같은 기세로 제게 달려들고 있었죠. 그리고 이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꺾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 뒤에서 뒷짐을 진 채 무기력하게 상황을 관망하던 남편의 실루엣까지요. 저는 그 영상을 고화질로 다운로드하여 USB 3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법이라는 잣대 위에서 이 영상은 시어머니의 유죄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오후에는 외근을 핑계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한숨을 내쉬며 상해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죠. 전치 2주입니다. 얼굴이라 멍이 가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단서를 가슴 안주머니에 소중히 챙겨 넣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서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행 사실과 남편의 방조를 조목조목 진술했죠.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하며 혀를 차는 모습을 보니 승기는 이미 제 쪽으로 기울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뒤 저는 곧장 대학 동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수진이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지혜야,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세상에, 내 얼굴 왜 이래? 수진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친구의 손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나 이혼하려고. 그리고 저 노인네 형사 처벌받게 해줘. 수진이는 봉투 안에 진단서와 USB를 번갈아 보더니 곧바로 노트북에 연결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내내 수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이 미친 인간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해죄야. 존속폭행은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때린 건 재판부에서도 아주 엄하게 봐. 수진아, 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내 명의로 된 그 집, 그 인간들이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해줘. 내 피땀 섞인 돈으로 산 집이야. 절대 못 줘. 제 단호한 말에 수진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법전을 뒤적였습니다. 전문가다운 날카로운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죠. 걱정 마, 지혜야. 결혼 기간이 1년 남짓으로 짧고 네가 혼전 재산으로 마련했다는 증빙이 확실하잖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어렵지 않아. 오히려 시어머니의 폭행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니까 위자료를 두둑하게 청구할 수 있어. 수진이는 화이트보드에 이혼 조정과 형사소송의 타임라인을 정교하게 그려나갔죠. 회계사로서 장부를 감사하듯 제 인생의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완벽한 전략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합의는 절대로 안 해줄 거야. 그들이 무릎을 꿇고 빌어도 소용없어. 그래, 지혜야. 내 성격답게 가자. 내가 최고의 공격수가 되어줄게. 친구의 든든한 약속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어느새 도심에는 어둠이 깔리고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켜지고 있었죠. 입가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만큼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남편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후회하고 계셔. 일단 집에서 얘기하자는 가증스러운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캡처해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이것들 역시 나중에 법정에서 훌륭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단 한마디의 답장도 하지 않은 채 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제 명의로 된 내 집을 두고 호텔방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익숙한 제 침대가 아닌 낯선 호텔 시트 위에서 눈을 뜨는 기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참했죠. 하지만 저는 그 비참함을 차가운 분노로 치환하며 매일 아침을 견뎠습니다. 회계사인 제가 숫자를 맞추기 위해 밤을 지새우듯 그들에게 내릴 형벌의 수위를 정교하게 계산하며 말입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그들은 아마 제 집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천만에요. 진짜 지옥은 성벽 안이 아니라 성벽 밖에서 날아드는 화살로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시어머니는 평소 우리 회계사 며느리라며 동네방네 제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어 귀한 집 딸을 얻었다고 시장통이며 부녀회며 입이 마르도록 떠들고 다니셨죠. 그분의 그 알량한 체면이 얼마나 높은지 잘 알기에 저는 가장 먼저 그 체면이라는 모래성을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시어머니의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은 쥐도 새도 모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인자한 어머니라는 가면이 박살나는 소리가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죠.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발신번호 제안으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이 독한 것.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닌 거냐? 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그런 망신을 주느냐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 섞인 목소리에 저는 호텔방 창밖을 내다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뭐래요? 전 사실대로만 말씀드렸는데요. 제 뺨을 그렇게 후려치신 건 사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발칙한 년. 네가 감히 나를 고소해. 당장 취하 안 해? 우리 아들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어? 앞길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의 그 손등이에요. 그리고 저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니까 함부로 반말하지 마세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죠.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남편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친구 수진이를 통해 작성한 이혼 소장을 남편의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몇 번을 거절하다가 퇴근 무렵 전화를 받았죠.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이걸 회사로 보내면 어떡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봉투 전달받는데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더 크게 느껴졌죠. 기분? 당신 기분이 왜 궁금해야 하는데? 당신은 내 뺨이 터졌을 때 내 기분 궁금해했어? 아니, 그건 엄마가 실수하신 거잖아. 내가 사과했잖아. 어떻게 이혼 소장을? 그것도 회사 법무팀 근처에서 받게 만들어? 나 오늘 팀장님한테 불려가서 한 소리 들었어. 가정사 제대로 관리 못한다고. 남편의 멘탈이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생중계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끝까지 제 상처보다는 자신의 커리어와 남들의 시선만을 걱정하고 있었죠.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응? 소송은 좀 아니잖아. 이해해준다고? 당신이 나를? 이봐, 착각하지 마. 당신 어머니는 형사 처벌 받을 거고 당신은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까지 토해내게 될 거야. 내 집에서 당장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고. 전화를 끊고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이 퇴근하며 인사를 건넸고 저는 평소처럼 우아하고 당당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의 장부에서 악성 부채를 털어내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딱딱 맞아떨어질 때 느끼는 쾌감과 비슷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지는 하늘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지금쯤 제 집 거실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겠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한 시어머니는 외출도 못한 채 방 안에서 씩씩거리고 있을 겁니다. 비록 몸은 잠시 집을 떠나와 있지만 승리의 여신은 이미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들의 천국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수많은 밤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주 사소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 정적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더 이상 청국장 냄새도 낯선 한약 냄새도 나지 않는 저만의 온전한 공간. 저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로소 제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안도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과 숫자로 하는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본격적인 법적 싸움을 위해 저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호텔방의 고요함 속에서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액정위로 번갈아가며 뜨는 이름은 남편과 시어머니였죠. 처음에는 도끼 서린 저주가 담긴 장문의 메시지가 오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어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섞인 회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비겁한 협박들이 제 눈앞을 어지럽혔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가 진짜 정말 반성하고 계셔.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 연세에 감옥이라도 가시면 정말 큰일 나.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남편의 구걸 섞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맞았을 때 살려달라고 외치던 제 영혼의 비명은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야 효심이 지극해진 모양이었죠. 곧이어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그날은 마귀가 씌었나 보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혈압이 높아서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혔던 거야. 답장이 없자 시어머니의 본성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시어미를 감옥에 보낸 년이라고 소문나면 내 앞길은 멀쩡할 것 같아? 너도 똑같이 망하게 해줄 테니 각오해.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 모든 메시지를 캡처해 수진이에게 보냈습니다. 협박죄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말이죠. 침묵은 때로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들이 초조함에 스스로를 갉아먹는 동안 저는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를 마시며 다음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경찰 조사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수진이를 통해 전해 들은 조사실의 풍경은 참담하고도 고소했죠. 처음에는 형사 앞에서 훈육 차원이었다. 며느리가 먼저 대들어서 정당방위였다며 기세등등하게 우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가 제 노트북에서 추출한 홈캠 영상을 모니터에 띄우는 순간 조사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줌마, 이게 훈육입니까? 뒤돌아 서 있는 사람 뺨을 손등으로 이렇게 세게 내리치는 게 정당방위예요?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다고 하더군요. 영상의 화질은 너무나 선명했고 제가 맞은 직후 비틀거리는 모습과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표정은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상해죄의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태도까지. 수진이는 시어머니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혜야, 저쪽 변호사가 난리가 났어. 어떻게든 합의해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야. 무릎? 꿇으라고 해. 하지만 합의는 꿈도 꾸지 말라고 전해줘. 저는 차갑게 대꾸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제 발소리가 유난히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무렵이었습니다. 사무실 아래층 로비가 소란스러워졌다는 후배의 연락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입구 쪽에는 낯익은 실루엣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점퍼를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곡소리를 내는 여자.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지혜야, 제발 이 애미 좀 살려다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미쳤었어. 시어머니는 점심을 먹으러 나오던 수많은 직장인과 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을 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이며 우아함이며 그런 건 이미 안중에도 없었죠.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분의 가식적인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제발 저 독한 며느리 좀 말려주세요. 시어미를 감옥에 보내겠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빌겠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고 어떤 이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차가운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에는 비굴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빌게. 응?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하라는 대로 다 하신다고요? 그럼 일단 일어나서 제 눈 똑바로 보세요. 시어머니는 허겁지겁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제 뺨을 때리던 그 위세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제 눈치만 살피는 가련한 노인네일 뿐이었죠. 당신이 제 뺨을 때렸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수치심은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의 수만 배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비는 척 쇼하지 마세요. 정말 미안해서가 아니라 감옥 가기 싫어서 이러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아니야, 진짜 미안해서 그래. 지혜야. 아줌마,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조용하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오신 거 아주 잘하셨어요. 덕분에 당신 아들 회사에도 이 소식이 아주 빨리 퍼지겠네요. 어머니라는 분이 며느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린다는 소문이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다시 지혜야, 가지마 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로비의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제 어깨 위로 쏟아지는 정오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체면이라는 허울을 벗어 던진 채 바닥을 구르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딱딱 맞아떨어질 때의 그 개운함만이 제 가슴을 채웠죠. 저는 사무실로 올라가 책상 위에 놓인 사과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본인이 닦으셨으니 그 끝까지 걸어가는 것도 본인의 몫이겠죠. 저는 아주 차분한 손길로 다음 업무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원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어깨를 스칩니다. 마지막 조정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죠. 한때는 누구보다 듬직해 보였던 그 넓은 어깨는 이제 볼품없이 구부정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을 한 채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제 소매 끝을 잡으려다 제가 뒤로 물러나자 허공에서 손을 멈췄죠. 지혜야, 우리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 진짜 요즘 죽고 싶어. 엄마는 매일 방 안에서 울기만 하시고 나도 회사에서 사람 구실을 못해. 팀원들이 나만 보면 수군거리는데 정말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아니, 이제 당신이라고 불러야 하나? 내가 그날 새벽에 맞고 있을 때 당신이 했던 행동, 당신 엄마가 소리 지르던 거 다 잊었어? 미안해. 자기가 화난 거 다 이해해. 근데 엄마가 진짜 그 나이에 감옥에 실형이라도 사시면 어떡해. 용서해주면 안 될까? 위자료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남편은 급기야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듯 몸을 낮췄습니다. 저는 그 역겨운 연극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 그저 오물 묻은 쓰레기가 제 발밑에 놓여 있는 기분이었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랑 결혼한 게 내 평생의 한이야. 내 인생의 장부에서 가장 큰 손실을 꼽으라면 그건 바로 당신을 만난 일이야. 자기 엄마가 내 뺨을 후려칠 때 당신은 그저 방관자였어. 아니, 당신은 공범이야.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말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죠. 하지만 제 분노는 이제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더는 추하게 굴지 말고 돌아가. 당신이랑 섞였던 그 모든 시간이 끔찍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은 멍청하게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법원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이미 서류를 잔뜩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과 그의 변호사도 뒤따라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홈캠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지 사색이 된 얼굴로 합의를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위자료 액수가 너무 큽니다. 수진이가 책상을 탁 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제 친구다운 명쾌하고 강단 있는 태도였죠. 피고는 이 집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 외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피고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이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입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땀을 닦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 역시 홈캠 영상을 유심히 살피더니 엄중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이혼 조정은 제 뜻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아 단 1%의 지분도 넘겨주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남편은 제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판결문을 던져주듯 말했습니다. 위자료 제 날짜에 입금해. 단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압류 절차 들어갈 거니까. 남편은 대답도 못한 채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툭 치며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한숨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죠. 법원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입술에 남았던 흉터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날의 감각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저를 괴롭히는 상처가 아니라 제가 지켜낸 승리의 훈장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집안 공기가 맑아지듯 제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환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응, 이제 진짜 내 시간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는 누구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로지 이지혜로서의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 점의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엔딩이었습니다. 도어락의 경쾌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지독한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텅 빈 공간의 정적만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넓고 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이 제게는 그 어떤 웅장한 교향곡보다도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내 집으로 돌려놓을 시간이야.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팔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 소파 위에 꼴불견처럼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촌스러운 꽃무늬 깔개를 걷어냈습니다.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겠다는 기세로 그것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거칠게 처박았죠. 주방으로 향해 찬장을 열자 시어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채워 넣었던 낡은 반찬통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김치색이 배어 얼룩덜룩하고 퀴퀴한 냄새가 밴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내 주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니 정말 끔찍했네. 저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들을 모조리 포대 자루에 쏟아부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놓여있던 이름 모를 화분들, 욕실에 걸려있던 낡은 수건들까지 그들의 흔적이 닿은 모든 물건을 밖으로 내던질 때마다 제 가슴 속 응어리도 조금씩 씻겨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나절 내내 닦고 쓸고 치웠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제가 겪었던 그 비참했던 새벽의 기억들도 함께 닦아내려 애썼죠. 청소를 마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니 집안 가득 상쾌한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청국장 냄새도 낯선 한약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사랑했던 향기로운 저만의 요새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느덧 창밖으로는 보석을 뿌려놓은 듯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는 크리스털 잔을 꺼내 차가운 와인을 따랐습니다. 맑은 루비빛 액체가 잔 속에서 우아하게 일렁이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더군요. 이지혜, 정말 고생 많았어. 잘 견뎌냈어. 저는 창가에 기대어 홀로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와인 한 모금을 머금자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풍미가 혀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그 지독한 폭력.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저를 갉아먹던 그 비열한 가스라이팅. 그 모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광명 속으로 해방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저녁 식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 자유.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제게는 그 어떤 명성보다도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어락 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깊은 안도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했고 와인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저는 야경을 배경 삼아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터진 입술을 가리려 컨실러를 덧바르는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이 선 네이비 수트와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진 시니어 회계사 이지혜였죠. 회사 로비를 향해 걷는 제 구두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하고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배님,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로비에서 만난 후배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하얀 여백에 새로운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제 이 장부에는 타인의 욕심이나 폭력에 휘둘리는 기록 따위는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의 자산과 부채를 결정하는 권한은 오직 저 자신에게만 있으니까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단단해진 저를 위해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제 커리어는 이제 다시 정점을 향해 치솟을 것이고 제 삶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의 장부에 함부로 붉은 잉크를 묻히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삶의 유일한 감사인이자 최종 승인권자는 바로 저 이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저는 이 문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밝아오는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지옥 같은 장부는 영원히 덮였고 이제 저만의 찬란한 대차대조표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해방이자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